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병훈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세일즈 3차 시로 개인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 위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제 발급을 하려고 심사하는 그 기준이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즉 나이가 만 19세 이상일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19세가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 18세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어떤 그 업체에 재직해서 소득이 있다라는 걸 증명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 가처분 소득, 즉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을 요구합니다. 단 6등급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내가 고정적인 소득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줄 수 있을지를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이제 그걸 평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걸 ASS, B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적용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카드사나 은행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본인님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발급 기준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혹시 미달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정책적으로 발급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독립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하면 이제 시설에서 정리해서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소득이 막 이렇게 충분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거나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립 지원을 위해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민법상 성년 이상이 됐고 뭐 소득이나 이런 게 딱히 없다. 근데 이제 편의를 제공한 목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발급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존 카드를 갱신 교체 발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준은 살짝 충족 못해도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발급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이제 그때 제가 회원이 되는 거죠. 개인 회원이. 그래서 이때 이 개인 회원도 다시 이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 회원입니다. 내 실명으로 내가 발행해서 내가 쓰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본인 회원이라고 하고요. 다른 회원이 뭐가 있었죠? 예,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회원의 책임으로 이제 가족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연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단 본인 회원이 가지고 있는 이용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가족별로, 즉 카드별로 한도를 따로 뭐 아들은 50만 원, 뭐 배우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한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렇게 발급을 해주게 됐다. 그러면 은행원이나 카드사 그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카드를 발급해 주는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을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카드는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된 법률에서는 본인 확인을 이렇게 해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즉 이제 안전성이 좀 담보된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겠죠.
세 번째는 실제 나의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증표를 제시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사용하는 본인 확인 방법 중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신분증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금 상품 세일즈 배울 때는 이걸 실명 확인 증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본인 확인 증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 확인 증표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여권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발행한, 즉 학교장이 발행했다 그러면 학생증 이런 게 되겠죠. 거기에 사진이 부착이 돼 있으면 이것도 본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방 말씀드린 본인 확인 증표는 요새 이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위변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나 신용카드사 직원은 이 실명 확인 증표, 즉 본인 확인 증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 ARS 1382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자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 연월일 같은 거를 추가로 입력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이 운전면허증은 어디서 발급을 하냐면 경찰청에서 발급을 하니까 경찰청이나 운전면허 시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은행원이 전화를 건다든지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권인데요. 여권은 뭐 특별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혹시 떼졌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유효기간을 이렇게 막 고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로고 같은 걸 보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 좀 이제 옆다리를 좀 셀 수는 있는데, 여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 금융 업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전에는 외국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많이 가는데,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동남아에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저희 같은 팀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거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한 팀이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신혼부부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엔 입국을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신혼부부들이 저녁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막 다퉜답니다. 싸우면서 여권을 그냥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제 찢어버린 거예요. 일부를. 안 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밤새 화해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여권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출국할 때는 통과가 됐는데, 입국할 때 이제 그 입국, 거기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프 붙여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내용이나 뭐 이런 것 위변조 여부는 전혀 없어요. 단지 조금 훼손돼서 테이프를 붙인 건데, 그것 자체로도 이 여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거부당해서 바로 다음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사용할 때 훼손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찢어졌다 할지, 뭐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나 카드사 직원도 여권을 혹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가장 이제 확실하긴 하지만, 혹시 훼손되거나 사진이 탈부착된 흔적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이외의 신분증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사원증 같은 거, 학생증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원증이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랄지, 학생증이다 그러면 재학증명서랄지, 이런 제3의 다른 서류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하죠. 이렇게 은행 직원은 본인을 확인을 하고 나면 그냥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본을 하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신청서에 첨부를 한달지, 요새는 이제 기계가 좋아져서 그 신분증을 그냥 스캐너에 넣으면 스캔을 해서 바로 신청서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사본을 남겨놔야 되고요. 이제 가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냅니다. 또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이 가족 카드 발급하려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요. 다음 중요한 거는 본인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빚을 제공하고 신용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카드를 쓰고 나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즉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결제 능력을 심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월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제할 거 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연소득에서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되는 원금이나 이자를 뺀 순수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연가처분 소득이라고 보는데요. 이 연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12로 나누면 월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월 가처분 소득은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50%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1년치의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렇게 포함한 6가지의 종합 소득이 있잖아요. 이제 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쉽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를 제출하면 내 소득이 이런 정도가 됩니다라는 걸 바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전, 과세 전의 연소득과 또는 뭐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이제 계산을 해서 1년치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연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월급이나 이런 소득은 없지만 예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잔액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재산 상황, 경제적인 능력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부동산이 많아. 뭐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그래서 뭐 임대료 같은 걸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이제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소득으로 쳐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의제소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의제소득, 부동산 관련 의제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소득을 산정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월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이외에 이것들도 사실 어렵다. 그러면 다른 신용정보 조회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추정소득이 있어요. 이걸 연소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제 능력을 심사하고 나면 본인 확인했죠. 그다음에 결제 능력 심사했죠. 그러고 나면 소득을 심사를 했죠. 근데 이런 소득만 가지고 이 사람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의 그 신용 능력을 점수를 매깁니다. 그걸 신용 평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Application Scoring System, 그래서 ASS 이렇게 얘기해서 신청 평점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나 CB사, 크레딧 버류라 그래가지고 신용정보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나이스라든지 KCB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처음에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ASS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BSS가 있는데요. Behavior Scoring System. 이제 제목에서도 살짝 알 수 있는데 행동 평점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카드를 실제 지금까지 사용해 오다가 뭐 연체는 얼마나 됐는지, 카드를 여러 가지 사용하면 혹시 뭐 연체된 건 없고 여러 가지를 몇 장을 사용하는지, 현금 서비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게 이제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그 회원이 추가로 발급하거나 더 발급하려고 할 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걸 B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평점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 사람은 뭐 몇 점이다, 100점 만점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는 은행마다 카드 회사마다 다 기밀사항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연령, 성별, 직장, 뭐 직위,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외에 이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은 건 없는지, 예금은 얼마나 예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개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살펴보고, 카드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은행에 신고하는 재신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